사부작 소설 미에 가깝고 솔에 다가가는 파. 작가 김가경. 제3화. 내 목소리가 가라앉은 것은 시도 아니고 도도 아닌 나에서였다. 그쯤에서 미세하게 갈라졌는데 예전만큼 회복이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알았다. 몇 년 전 병원을 찾았을 때였다. 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보죠. 의사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다. 목에 이상이 오면 찾아가던 담당 의사였다. 내시경으로 성대를 들여다보더니 심리적인 이유가 크다고 했다. 김수희 노래 있죠? 그 멍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노래를 흥얼거리던 의사는 도나 시 앞에서 위축되어서 그럴 수 있다고 했다.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증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라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도까지 치고 나가셔야지. 남들은 하늘까지 치고 올라가는 판국에. 여태껏 피가 나도록 치열하게 다른 가수의 노래를 연습해왔다. 남의 노래라도 부르는 게 좋았다. 그날 나는 진료실을 나오면서 김수희의 그 노래는 멍해가 아니고 애모라고 바로 잡아주었다. 무대에서 수도 없이 부른 노래를 모를 리 없었다. 내가 그녀를 깨우지 않은 것은 애초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서였다. 나는 분위기를 잡아 그녀가 흐트러뜨린 서정적인 음역대를 찾아 나지막하게 소리를 뽑아냈다. 그녀가 오기 전 잡았던 리듬은 이미 달아나 버렸고 파를 기준으로 밑쪽으로 가라앉은 음이 섞여 나왔다. 다시 해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무언가가 끼어들어 있었다. 나는 음정을 다시 잡아가며 소리 대본을 반복해서 그렸다. 그때 어린아이 잠투정 같은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미란이는 잡채를 잘해요. 뜬금없이 잡채라니. 뒤를 돌아보니 그녀가 길게 하품까지 해가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흐르륵 흐르륵. 에? 선생님 소리는 잡채예요. 혼잣말인가 했는데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기척도 없이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높낮이 없는 말투로 후루룩 코로록이라고 후렴구까지 붙였다. 내 소리가 잡채라니. 거북이나 나팔 소리처럼 두서없는 말이겠거니 생각하면서도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그녀의 감상평에 뭐라도 한마디 하려는데 그녀가 밖을 내다보다가 성급히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밤이에요. 내가 대처하기도 전에 인사도 없이 문도 닫지 않고 서둘러 작업실을 나가버렸다. 다시 오감을 끌어모아 끊겼던 소리를 잡으려 해도 허사였다. 소리 대본을 난감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피에게서 전화가 왔다. 술이라도 한잔 하려는데 퍼포먼스 공연팀이
거절하더라고 했다. 한창 연습 중인데 리듬이 끊긴다는 게 이유라는 것이다. 공연을 앞두고 연습을 독촉하는 피 특유의 우회적인 말이었다. 의사 말대로 라에서 서성거리게 된 뒤 피의 소개로 무대에 서게 되었다. 갤러리 한 귀퉁이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소리를 내는 거였다.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은 모두 명왕성을 그린 그림이었다. 입구에는 태양계에서 영원히 퇴출된 명왕성을 기리며라는 제목 아래 명왕성의 퇴출 사연을 적어 놓았다. 너무 작고 왜소해서 주변의 천체를 위성으로 만들거나 밀어내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이 자의적으로 영구 제명시킴. 그래도 명왕성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 화가는 나에게 우주적 영감을 주는 소리를 내달라는 버거운 요구를 했다. 지금껏 노래를 불러왔지만 그런 요구는 처음이었다. 명왕성의 퇴출 사연 때문이었는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에 나를 맡겼다. 조명도 비추지 않는 어두운 무대 귀퉁이에 앉아 내는 소리였지만 명왕성은 그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았다. 화가는 기존 음악도 아니고 음향도 아닌 정형화되지 않은 소리를 들려주었다며 눈을 반짝였다. 그보다 더 눈을 반짝인 것은 피였다. 피는 이후 나를 음악 이전의 소리,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리를 찾는 예술가라고 거창하게 소개를 하고 다녔다. 그녀가 다녀가고 며칠 뒤였다. 새벽 무렵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비명도 아니고 짐승의 소리도 아닌, 그렇다고 백고동 소리는 더더욱 아니었다. 소파에서 일어나 복도에 나가보니 다른 작업실 작가가 몇 명 나와 있었다. 경비 아저씨가 플래시를 들고 뛰어 올라왔다. 복도는 물론 화장실과 계단까지 샅샅이 살피고 올라오는 중이라고 했다. 딱히 사람의 소리라고 할 수 없었지만 경비 아저씨는 그녀가 내지른 소리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재단 선생님들이 알면 나만 난처해지는데, 그 참. 그러면서 그녀를 쫓아낼 사람이 자신밖에 더 있겠냐고 했다. 얼마 전 선생님 방 쪽으로 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던데 혹시 못 보셨나? 형사처럼 복지관동 쪽으로 손전등을 쏘아대던 경비 아저씨가 물었다. 숨길 일도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말았다. 선생님도 참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그렇게까지 정색을 하시나? 손전등을 걷어들이며 경비 아저씨가 미심쩍게 입술을 올렸다. 그가 복도불을 끄고 1층으로 내려가자 작가들도 서둘러 작업실로 들어갔다. 나는 잠시 서서 그들이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았다. 창작촌 복도 끝은 기역자로 꺾여 복지관동과 연결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얼핏 무언가 복지관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작가들이 내놓은 소품이나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쉽게 눈을 떼지 못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뒤라 잠이 오지 않았다. 소파에 누워 미닫이 문 쪽을 바라보며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녘이면 부두 쪽에서 긴 경적 소리와 함께 컨테이너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많이 들렸다. 지축이 흔들리듯 바닥이 들썩이면 그 요동이 등을 타고 온 몸으로 전해졌다. 백고동 소리와 경적 소리가 묘하게 함께 섞였다. 나는 부하며 어린아이가 입나파를 부는 것 같은 백고동 소리를 이내 찾아낸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기도 하고 노을을 보는 것처럼 고즈넉해지기도 한다. 고음에서 미끄러지는 중음이 주는 아늑함이라고 할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대본을 펼쳤다. 백고동 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와 다시 빠져나가기 전에 서둘러 그 음을 잡아챘다. 줄줄줄 흐르면서도 실타래같이 뭉친 소리의 형태를 마지막으로 그려 넣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양말 한쪽을 발견한 것은 공연을 앞두고서였다. 책꽂이를 정리하다 책장 뒤에서 핑크색 양말을 찾아냈다. 한밤의 소동 이후로 그녀는 건물을 빠져나간 것 같았다. 더는 그녀를 목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새벽녘의 이상한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경비 아저씨는 그게 모두 순찰을 강화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나는 낯선 존재가 건물에 들어와 있다는 이질감 같은 어떤 게 있어 자꾸만 미닫이 문 쪽으로 시선이 갔다. 그게 거북이 선생 운운한 탓인지 백고동 탓인지 그도 아니면 잡채 운운하며 품평을 했던 그녀 탓인지 모를 일이었다. 다음 날 복도에서 옆방 선생님을 만났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내비치지 않은 채 내 앞에 입주했던 시인에 대해 물어보았다. 원래 그 방에 시집을 낸 선생님 말고 다른 시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먼저 입주한 선생님이 장기간 방을 비워 친구가 협력 작가로 들어와 있었다고 했다. 시집을 낸 뒤 친구가 창작실을 떠났고 원래 있던 시인이 돌아오지 않아 2달여 비어 있었다고 했다. 먼저 입주했다던 시인에 대해서 물어보니 워낙 밖으로만 돌아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그때 그녀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래저래 내 방이 그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묻지도 않았는데 그녀 이야기를 꺼냈다.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여자인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남동생을 키웠다고 했다. 공연 때 입은 한복 속치마를 복도에 내놨는데 드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왕과 나라는 영화에서 봤다나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죠. 방 앞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속치마를 치웠다고 했다. 그 뒤로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여자가 그러는 이유를 물어보았냐고 물었다. 어떻게 말을 걸어요? 옆방 선생님이 화들짝 놀라며 질색했다.